강화의 일정 계획이라는 것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고, 역시나 강화의 일정 계획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연속적 강화와 단속적 강화라고 하는 두 가지. 먼저 연속적 강화 보시면 바람직한 반응 행동이 작동될 때마다 강화 요인을 적용하는 방법이라는 거고요. 이러한 연속적 강화는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학습의 효과를 단기간 동안에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강화 요인이 중단되면 작동 행동도 반복되지 않음으로써 학습의 효과가 감소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한 가장 이상적인 강화 방법이기는 하지만 비용 부담과 실현 불가능성으로 인해 실무적인 부분에서는 사용하기 어렵다라는 특징도 가지고 있어요. 다음에 두 번째, 단속적 강화라고 하는 거고, 바람직한 반응 행동에 대해 부분적으로 또는 불규칙적으로 강화 요인을 적용하는 방법이다. 이러한 단속적 강화는 바람직한 행동에 대한 반응 간격과 반응 횟수를 고정하느냐 변동하느냐에 따라서 고정간격법, 변동간격법, 고정비율법, 변동비율법이라고 하는 네 가지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한 가지만 얹어드리면 이 네 가지가 당연히 효과가 똑같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랬을 때 가장 효과가 낮은 방법은 고정간격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가장 효과가 좋은 방법은 변동 비율법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리고 거기까지 말씀드리면 강화 이론과 관련된 내용들 다 살펴보신 거고, 이 정도가 이제 학습이라는 관점에서 확인하시는 내용들이 되고요. 그 다음에 태도와 관련된 이야기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럼 먼저 태도가 뭔지에 대한 개념부터 보시면 어떤 대상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일관성 있게 반응하려는 준비 상태를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여긴 읽어보시면 되는 거고요. 근데 이러한 태도라는 것은 지속성과 변화 가능성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고, 아까 정리하셨던 성격의 특징과 똑같아요. 성격 역시 변화 가능성과 지속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근데 이러한 태도는 크게 세 가지의 구성 요소를 가지고 있고요. 그 세 가지가 인지적 요소, 정서적 또는 감정적 요소, 행동적 요소라고 하는 세 가지가 된다는 겁니다. 이 태도의 구성 요소 중요해요. 태도는 인지적 요소, 정서적 또는 감정적 요소, 행동적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그렇게 말씀드리면 태도에 대한 개념 잡아드렸고, 요걸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 엔드 그림 보시면 다시 한번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인지적 요소, 정서적 요소, 행동 요소가 어떻게 결합해서 태도가 만들어지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그림이니까 확인을 좀 하시면 되는 거고요. 이게 이제 태도의 의적인 측면에서 정리하시는 내용들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태도와 좀 비교해서 보셔야 되는 개념이 있는 거고, 그게 바로 가치관이라는 것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태도와 가치관은 어떠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냐는 건데, 이제 구체적인 것들은 뒤에서 보겠지만 구체적인 것들은 한번 읽어보시면 되는 거고, 가장 기본적인 논리는 뭐가 되냐면 얘예요. 태도가 구체적인 개념이라면 가치관은 태도에 비해 보다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개념이다. 결국 태도가 좁은 개념, 가치관이 더 넓은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문장이 요 내용들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쭉 여러 가지 문장들 들어가 있지만 이걸 외워서 시험장에 갈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역시나 기본적 논리를 가지고 이해를 좀 하셔야 되는데, 이걸 이해시켜드리는 가장 기본적인 논리, 아까 말씀드렸지만 태도가 구체적인 개념이라면 가치관은 태도보다 좀 더 포괄적인 개념에 해당한다라는 걸 가지고 이 문장들을 읽으면서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되세요.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가치관과 태도와 관련된 이야기들 매듭을 좀 짓는 거고, 그 다음에 조직 몰입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역시나 조직 몰입이 뭔지에 대한 개념을 잡으셔야 되는데, 말 그대로 개인이 조직에 몰입하는 거예요. 보세요. 자신이 일하는 조직에 애착을 가짐으로써 자신의 목표와 조직의 목표를 동일시하고 그 조직에서 지속적으로 소속되기 위하여 조직의 가치와 목표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게 되는 심리 상태를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말 그대로 그냥 구성원이 조직에 몰입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조직 몰입과 관련해서 한마디 떠들고 있는 사람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게 바로 누구냐면 마이어와
알렌이라는 사람이 되는데 이 마이어와 알렌의 주장에 따르면 조직 몰입은 모두 세 가지 형태가 있고요. 그 세 가지가 정서적 몰입, 지속적 몰입, 규범적 몰입이라고 하는 세 가지가 되는 거고 각각에 대한 개념들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서적 몰입이라는 것은 조직에 대한 정서적 애착을 의미하고요. 핵심 요인은 조직 동일시, 조직과 개인을 같이 보는 거, 그게 바로 정서적 몰입과 관련되어 있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두 번째, 지속적 몰입이라고 하는 거고요. 조직에 잔류하고자 하는 의도를 의미하고 다분히 거래적이며 경제적인 관점에서의 몰입이다. 어떤 의미라고 보시면 되냐면 어떤 개인이 일단 조직에 들어가면 사실 들어가자마자부터요. 이 조직에 계속 있을 건지 나갈 건지를 고민하죠. 근데 딱 봤더니 나갔을 때 내가 얻게 되는 베네핏과 남아있을 때 얻게 되는 베네핏이 있는 거예요. 근데 남아있을 때 얻게 되는 베네핏이 더 크면 남아있는 거고요. 나갔을 때 얻게 되는 베네핏이 더 크면 나가는 거잖아요. 근데 봤더니 남아있는 베네핏이 더 커요. 그럼 어쨌든 그 조직에 남아있는 거고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몰입이 바로 지속적 몰입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규범적 몰입이라고 하는 거고요. 이제 조직에 대해서 가지는 도덕적 또는 윤리적 의무감 때문에 몰입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그렇게 말씀드리면 조직 몰입에 대한 이야기 다 확인하셨고요. 그 다음에 조직 시민행동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역시 두 가지 관점에서 정리하시면 돼요. 조직 시민행동이 뭐고 이러한 조직 시민행동의 구성 요소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를 보시면 되는 거고요. 먼저 개념 보시는데 그저 한 가지만 지금 시민이라는 표현 쓰고 있고요. 일반적으로 경영학 쪽에 사용되는 시민이라는 것은 봉사, 헌신, 희생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리고 그 느낌을 가지고 보시면 좀 더 의미가 명확해지는데 조직 구성원들이 조직 내에서 급여나 상여금 등의 공식적 보상을 받지 않더라도 조직의 발전을 위해 희생하고 자발적으로 일을 하거나 다른 구성원들을 돕는 행동 및 조직 내 갈등을 줄이려는 자발적 행동들을 의미한다. 결국 조직 시민행동에서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는 봉사, 헌신, 희생이라고 얘기하는 거. 그 다음에 자발적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정리하면서 조직 시민행동에 대한 개념 잡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조직 시민행동은 몇 가지의 구성 요소를 가지게 되는데 그 구성 요소가 모두 5가지가 돼요. 근데 그 5가지를 다시 2가지로 나누게 되는 거고요. 어떻게 2가지로 나누게 되냐면 그 5가지 중에 2가지는요. 개인을 지향하는 조직 시민행동의 구성 요소가 되고 3가지는 조직을 지향하는 조직 시민행동의 구성 요소가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개인을 지향하는 조직 시민행동 그게 이타주의와 예의라고 이야기하는 2가지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조직을 지향하는 조직 시민행동의 구성 요소, 성실성 또는 양심이라고 하는 거, 시민의식, 스포츠맨십이라고 하는 3가지가 된다는 거고요. 각각에 대한 개념들은 역시 들어가 있으니까 개별적으로 좀 확인해 보시면 될 듯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조직 시민행동과 관련된 이야기들 마무리 짓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태도와 관련된 이론들이 들어가는데 어떤 이론이 들어가 있냐면 장애 이론이라는 것이 들어가 있고요. 역시 이제 그 내용을 이야기해서 여기서 얘기하는 장이라는 것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장이라는 것은 인터페이스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다시 이야기해서 2가지 이상의 주체가 만나는 공간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걸 가지고 끌고 오면 서로 상충 관계에 있는 태도 변화를 억제시키는 요인과 촉진시키는 요인에 의해서 태도가 균형을 유지한다는 이론으로 레빈이 주장하였다. 결국 장이라는 장소에서 잠깐 시각적인 설명을 좀 드리면 장의 이론이라는 것은요. 어떠한 장이 있다. 장이 있는 건데 이 장에 2가지가 만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2가지가 바로 뭐냐면 태도 변화를 촉진시키는 요인과 태도 변화를 억제시키는 요인이라고 하는 2가지가 만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 안에서 뭔가 균형을 잡아간다는 것이 장애 이론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러한 장애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집단 역학의 발전을 촉진시키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이런 관점에서 어떤 내용이 더 추가적으로 들어가 있냐면 그럼 이제
태도 변화를 억제시킨 요인과 촉진시킨 요인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태도 변화를 촉진시키는 요인에는 이를 좋아함, 효과적 감독, 보상, 강압적 방법 등이 있고 태도 변화를 억제시키는 요인에는 피로, 집단의 작업, 규범, 적개심, 반발심 같은 것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어떤 얘기 이어갈 거냐면 다시요. 태도 변화를 촉진시키는 요인과 억제시키는 요인이 만난다고 말씀드렸는데 당연히 만나서 힘겨루게 할 겁니다. 그랬을 때 얘가 더 커지면 태도를 변화시키지 않겠지만 얘가 더 커지게 되면 개인은 태도를 변화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레빈의 주장에 따르면 이 태도 변화가 아무렇게나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과정을 가지고 있다는 거고요. 그 과정이라는 것은 having, 변화, 재동결의 순서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이라는 것은 지금은 태도를 얘기하니까 개인에서만 적용할 수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개인뿐만 아니라 집단이나 조직 수준에서도 적용이 가능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고요. 그럼 이제 밑에서 보시면 having, 변화, 재동결에 대한 이야기들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having이라는 것은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과거의 방식을 깨트림으로써 새로운 방식을 받아들일 준비 태세를 갖도록 하는 과정을 말한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변화라는 것은 새로운 방식으로의 변화를 위해 수능, 동일화, 내면화가 나타나는 과정을 말하게 되고 역시나 그런 이유 때문에 밑에 보시면 수능이 뭐고 동일화가 뭐고 내면화가 뭔지에 대한 내용 들어가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들은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냥 간단하게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수능, 동일화, 내면화 쪽으로 갈수록 태도 변화의 강도는 강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수능, 동일화, 내면화 쪽으로 갈수록 태도 변화는 더 적극성을 띠는 형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변화라는 관점에서 수능, 또 이제 복종이라고도 하는 거고요. 동일화, 내면화라는 것에 대한 개념들을 좀 정리해 가시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재동결이라는 절차가 있는 거죠. 새로 획득된 태도, 지식, 행위 등이 개인의 성격이나 정서에 통합되어가는 과정을 말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정리하면서 레빈의 태도 변화 과정과 관련된 having, 변화, 재동결에 대한 내용들 살펴보시게 되는 거고 여기까지가 이제 장애 이론이라는 관점에서 정리하시는 내용들이 되세요. 그 다음에 균형 이론이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뭐 블라블라블라 쓰여져 있는데 사실 요거는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되는 거고 역시 요건 전체적으로 이제 칠판 가지고 말씀드리면 좀 더 명확해지니까 말씀을 드리면 그 균형 이론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냐면요. 우리가 보고자 하는 P가 있어요. 근데 이 P 주변에는 O라는 사람도 있을 거고 X라는 사람도 있을 거라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당연히 P와 O 사이의 관계가 있을 거고 P와 X 사이의 관계가 있을 거고 O와 X의 관계가 있을 텐데 이 관계를 양과 음으로 표시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 P와 O 사이의 관계와 O와 X 사이의 관계와 P와 X의 관계를 곱합니다. 곱해요. 그럼 당연히 얘네들은 부호의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걸 곱하면 결과는 당연히 둘 중에 한 가지일 거예요. 그리고 그 두 가지가 바로 뭐냐면 양이 나타나는 경우와 음이 나타나는 경우로 나누어지겠죠. 그랬을 때 양이 나타나는 경우를 우리는 뭐라고 이름 붙여주냐면 균형 상태라고 이름을 붙여주고 음이 등장하는 상황을 불균형 상태라고 이름을 붙여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P가 직면할 수 있는 상황은 균형 상태와 불균형 상태라고 이야기하는 두 가지로 나누어져요. 그랬을 때 균형 상태는요. 균형 상태니까 그 상태를 유지하려고 할 거라서 태도의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지만 불균형 상태는 균형 상태로 바꿔줘야 되니까 태도의 변화가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이제 그 내용들을 좀 말로 풀어놓고 있는 것이 이 내용들이니까 확인을 좀 하시면 되는 거고 역시나 이걸 그림으로도 그려놓고 있으니까 역시나 확인을 좀 해 가시면 되는 거고 이 정도 정리하면 균형 이론과 관련된 이야기들 다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태도와 관련된 이론 마지막으로 인지 부조화 이론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지금 복잡하게 쓰여져 있긴 하지만 사실 별 얘기 아니고요. 역시나 한 개인은 마음속에 다수의 인지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인지와 인지 사이에
일치하면 상관없잖아요. 불일치하게 되면 뭐가 발생한다라고 이야기하냐면 인지 부조화가 발생하게 된다는 거고요. 그 인지 부조화를 뭐라고 보시면 되냐면 긴장 상태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럼 당연히 어떠한 개인이 인지 부조화를 느꼈다면 그 상태를 그대로 둘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인지 부조화가 유발되면 태도를 변화시킬 거라는 것이 페스팅거의 인지 부조화 이론의 기본적인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역시나 이러한 페스팅거의 인지 부조화 이론이라는 것은 나중에 보실 텐데 동기부여 이론 중에 과정 이론에 속하는 공정성 이론에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그러한 공정성 이론의 근거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거기 한 가지 추가적으로 들릴 얘기가 뭐냐면 이러한 인지 부조화를 유발시키는 가장 대표적인 갈등이 크게 세 가지가 있다는 거고, 그 세 가지가 접근 갈등, 접근 회피 갈등, 회피 갈등이라고 얘기하는 세 가지가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설명을 편한 순서 좀 바꿔서 가면요. 먼저 접근 갈등은 뭐의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근데 둘 다 내가 원하는 겁니다. 근데 애석하게 둘 중에 하나만 해야 돼요. 그렇다면 어느 쪽을 골라야 될지에 대해서 갈등이 생길 거고, 그러한 갈등을 우리는 접근 갈등이라고 이름을 붙여주는 거죠. 근데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두 가지가 있는데 둘 다 제가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어쩔 수 없이 하나 해야 돼요. 그럼 당연히 역시나 그 상황에서 어떤 걸 해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이 생길 거고, 그러한 갈등을 회피 갈등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접근 갈등과 회피 갈등에 대한 개념을 잡아들이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중간에 접근 회피 갈등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이 접근 회피 갈등은 이제 두 가지가 아니라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가 내가 원하는 측면과 원하지 않는 측면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럼 저는 이걸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라는 형태의 갈등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우리는 접근 회피 갈등이라고 이야기하게 되죠. 그래서 인지 부조화를 유발시키는 갈등에는 접근 갈등, 접근 회피 갈등, 회피 갈등이라고 이야기하는 세 가지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이렇게 말씀드리면 인지 부조화 이론과 관련된 내용 역시나 다 말씀드렸고, 요것들과 관련돼 있는 이제 역시나 문제 하나, 인지 부조화에 대한 그림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과 관련돼 있는 문제 대표적인 거 하나 확인을 하고 있는 겁니다. 보시면 지각 오류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요. 1번. 투사는 평가 대상의 지각자의 감정을 귀속시키는 데서 발생하는 지각 오류이다. 맞는 설명이죠. 투사라고 이야기하는 거 투영 효과라고 할 수 있는 거고요. 주관의 객관화라고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2번 피그말리온 효과는 개인의 기대나 믿음이 그의 행위나 성과를 결정하게 되는 지각 오류이다. 자기 실현적 또는 자기 충족적 예언이라는 거고, 그 자기 충족적 예언이라는 것은 피그말리온 효과라고도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역시나 맞는 설명. 다음 3번 상동적 태도는 지각 대상의 개인적 특성에 근거한 지각 오류이다. 얘가 옳지 않죠. 지각 대상의 개인적 특성에 근거한 지각 오류는 후광 효과 또는 현혹 효과라고 번역할 수 있을 거고요. 영문 표기로 할로 이펙트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앞에 상동적 태도라고 쓰고 있으니까 옳지 않죠. 상동적 태도는 지각 대상에 속한 집단의 특성에 근거한 오류가 돼요. 그래서 3번은 뒤에 설명이 상동적 태도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후광 효과에 대한 설명이라서 적절하지 않은 거고, 다음 4번 최근 효과는 지각 순서 중 가장 늦게 투입된 지각 대상의 인상이 평가에 크게 작용하는 지각 오류이다. 순위 효과라는 것은 최초 효과와 최근 효과라고 하는 두 가지로 나눠지는 거고, 최초 효과는 먼저 들어온 거, 최근 효과는 나중에 들어온 거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최근 효과 가장 늦게 투입된 맞는 설명이 돼요. 5번 논리적 오류는 상관편견이라고도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각자가 다수의 지각 대상 간의 논리적인 상관관계가 높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상관관계가 높다고 생각할 때 나타나는 지각 오류이다라고 쓰고 있는 거고, 역시나 맞는 설명이 되죠. 그래서 해당 문제에 대한 정답은 3번 상동적 태도는 지각 대상의 개인적 특성에 근거한 지각 오류이다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추가된 문제까지 확인하셨고요. 여기까지가 제1절 조직행동론의 이해와 관련된 내용들 되는 거고요.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마무리 짓는 거고, 이제 다음 시간에
제2절 동기부여와 관련된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실 거예요.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